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인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 그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그 설명에서 가로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가 이제 빵빵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보니까 UML 그 정적 모델링의 하나래요. 그때 우리 정적 모델링이요. 정적 모델링에서는 구조적 다이어그램 그걸 이제 사용하죠. 그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것도 있고 객체 다이어그램이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다. 배치 다이어그램이다.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 있는 그런 객체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상위 개념을 이제 추상화해 놓은 거래요. 위 이제 그림과 같은 유스 케이스나 아니면 클래스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의존 관계를 이제 표현한대요. 그리고 대규모 그 시스템에서 주요 요소 간의 종속성을 이제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된다. 시스템의 구조를 이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의존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이제 의존 관계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간략화함으로써 우리 이제 시스템의 복잡도를 이제 낮추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설명을 보지 않고 이 그림만 딱 쳐다봐도 이게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인지 그 이제 정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우리 이제 패키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이죠. 그때 이제 오더라는 그 패키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패키지를 표현할 때 그때 이제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순 표기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확장 표기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패키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 단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키지 이름만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거. 그게 이제 단순 표기법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사각형으로 해서 객체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놨죠. 그래서 요 이제 시큐리티라는 요 패키지 안에 어떤 이제 객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요소들까지 싹 다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오더라는 그 패키지랑 우리 시큐리티라는 그 패키지 안에 보게 되면 크레덴셜이라는 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한대요. 그때 요 임포트라는 거는 우리 이제 패키지에 포함된 그런 객체들을 직접 이제 가지고 와서 이용한다. 그런 이제 관계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관련된 그런 객체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추상화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스 케이스가 됐든 클래스가 됐든 그런 각각의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우리 의존 관계를 이제 표현을 이제 해 줍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우리 이제 주요 요소 간의 그 종속성을 이제 파악할 때 사용되는 게 우리 패키지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구조를 이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존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의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거나 간략화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 시스템의 이제 복잡도를 낮추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패키지 다이어그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가 우리 이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요 UML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UML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물이 있고 관계가 있고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랬어요. 사물하고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섹션에서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이어그램이요. 자,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사물하고 관계를 도형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시스템을 가시화한 그 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하고 개발자 간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과 개발자 간에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도형으로 표시해 놓은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서로 이제 설명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좀 더 의사소통이 이제 잘 원활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동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동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 구조적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종류가 한 6가지 정도가 있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은 보통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이어그램의 명칭을 종류를 이제 쭉 나열시켜 놓고 이 중에서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이어그램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음 섹션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번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각 다이어그램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뭐가 있고 행위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 종류 좀 보자고요.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각각의 이제 다이어그램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그 속성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 다이어그램은 얘는 이제 객체 모델링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객체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의 클래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들, 객체들이 있겠죠.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인스턴스들을 특정 시점에 객체와 객체 사이에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럼버우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우리 객체 모델링에 활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라는 거는 문서가 됐든 소스코드가 됐든 파일이 됐든 라이브러리가 됐든 이런 모듈화된 자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죠. 그 함수들을 찾을 때 우리가 함수 이름으로 찾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찾아요. 해서 무슨 수학 삼각 함수다, 통계 함수다, 텍스트 함수다, 정보 함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그룹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그룹화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단위를 보고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사용자들이 직접 전부 다 코딩을 해서 직접 전부 다 코드로 전부 다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럼 부품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 회사에 얘기해서 전화해서 어떤 부품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것처럼 뭐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럼 덧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뺄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곱하기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그런 기능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 구현 모듈인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 간의 그 관계가 됐든 컴포넌트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배치 다이어그램은 결과물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의 이제 위치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가 요즘에 워낙 넓기 때문에 놀이터가 어디 있다, 경로당은 어디 있다, 관리소는 어디 있다 하고 배치도가 있죠. 그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얘도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구현하는 그 단계에서 사용되는 게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그런 복합 구조를 갖는 경우에 그 내부 구조를 표현해 주는 게 우리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스케이스나 클래스 등의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해 놓은 그런 패키지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패키지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각각 다이어그램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종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위치를 우리가 뭘 한다? 배치하더라. 그리고 복합 구조를 갖는다. 그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그럼 복합체 구조. 그 다음에 패키지. 여기에 패키지라는 말이 들어가죠.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패키지들의 관계를 이제 표현한다.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보면 패키지 상품이 있죠. 패키지가 여러 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룹화했다. 그런 말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걸 봐도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클래스라는 말 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각각의 사물들, 개체들,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시한다. 그게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다 그러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간의 관계,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그런 걸 이제 표현하더라.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의 종류요. 이 행위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전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상태가 있고, 그리고 우리 활동이 있고,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기능 모델링 작업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액터, 사용자와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로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 시각에서 소프트웨어의 범위와 그 기능을 설명하는 설계 표기법을 보고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시각에서 본 그 시스템의 행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다. 만약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객이 들어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뭐 회원가입하는 거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금 납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세금을 이제 줘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주요 기능이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형태로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만약에 쇼핑몰이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회원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물건 조회할 수 있고요. 물건 주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송 조회 같은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동작에 참여하는 객체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랑 객체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DB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뭔가를 이제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해요. 홈페이지 주소를 땅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제 서버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그 결과를 서버로 다시 되돌려주고 이 서버는 다시 사용자한테 되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에 참여하는 객체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랑 그리고 객체들의 연관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상태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자신이 속한 그 클래스의 상태 변화 혹은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운영체제에 보면 뭐 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준비 단계가 있고,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고, 해서 우리 운영체제 보게 되면은 프로세스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이제 활용되는 게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이요. 활동 다이어그램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순서도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도. 그 순서도 형태로 생긴 게 우리 활동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객체의 처리 로직이나 조건에 따라서 처리 흐름이 어떤 순서로 이제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걸 보고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간의 제어 흐름을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이제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객체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 제약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일 때도 시간에 따른 그 순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물 끓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끓일 때 몇 분부터 시작해서 뭐 1분부터 시작해서 뭐 5분 동안 내가 물을 끓이겠다. 5분 동안 물 끓이겠다. 물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가 이제 스프를 집어넣겠죠. 스프를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팔팔 끓게 되면 이제 그때 면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면 집어넣고 한 3분 정도 지난 후에 3분 후에 내가 이제 계란을 집어넣겠다. 파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객체 상태 변화랑 시간 제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이제 뒤에 섹션 가면 배울 거예요. 일단 어떤 다이어그램이 어떤 거다, 어떤 다이어그램이 어떤 거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